드라마 졸업을 보고 그 다음에 본 거는 브리저튼 시즌 3를 봤어요. 시즌 3. 브리저튼 이야기 예전에 우리 짧게 짧게 했어요. 샬롯 왕비 외전 이야기 하셨죠. 맞아요. 저는 브리저튼 그때도 얘기했지만 처음에 딱 나왔을 때는 안 보다가 샬롯 왕비 보고 너무 재밌어서 시즌 1부터 봤는데 3는 화자 있잖아요. 브리저튼 전체를 이끄는 그 레이디 휘슬다운이라는 그 소식지 내는 화자가 나와요. 네, 처음에는 이제 정체를 감추고 사교계 가십지를 내는 화자가 있다라는 가십거래 그런 맞아 그런 느낌으로. 네, 근데 거기서 가십거래에서도 되게 댕이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누군가가 좀 중요한 거예요. 휘슬다운도 그 정체가 계속 안 밝혀지다가 원래는 저는 이제 원작 소설을 봤었어. 그래서 세 번째 권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브리저튼의 넷째랑 브리저튼이랑 친한 그 이웃사촌인 페러딩턴 가에 있는데 그 둘째 페넬로페 연애가 나오면서 정체가 이제 밝혀지는데 휘슬다운의 정체가 밝혀지는 건데 드라마에선 좀 일찍 밝혀지죠. 페넬로페가 그 휘슬다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정체가 밝혀져도 뭐 시즌 2, 3 이렇게 계속 그 가십이 좀 등장하면서 진행이 돼요? 시즌 2에서 밝혀진 걸로 아는데 모두에게 밝혀진 건 아니고 페넬로페랑 절친이었던 그 브리저튼과의 다른 그 여자 친구한테만 밝혀져요.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이 둘이 절연을 하게 되는데 여튼 시즌 3는 이 페넬로페, 그러니까 레이디 히슬다운이 주인공이고 지금 이제 양치님이 말씀해주신 브리저튼과의 넷째가 맞나? 잠깐만. A, B, C. 셋째다. 셋째야? 콜린이잖아. 셋째지. 브리저튼이 A, B, C, D 순서로 이름을 지었거든요. 앤소니, 베네딕트, 콜린, 다프네 뭐 이렇게 갈 거예요. 네, 셋째네. 맞습니다. 네, 셋째 브리저튼 간의 셋째랑 연애를 하게 되는 그런 얘기. 재밌으셨나요? 그냥 재밌게 봤어요. 브리저튼은 그냥 저는 그런 복식 보는 것도 재밌어 하고 시대물이니까. 네, 그리고 약간 브리저튼은 영국 귀족사회가 무대인데 그때 당시에 당연히 흑인이나 아시아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인종들이 귀족일 리가 없는데 여기는 그렇게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초반에 드라마 이제 나왔을 때 논란이 있었죠. 근데 뭐 이게 역사적 사실을 집중하는 다큐도 아니고 저는 그런 시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그거 그냥 재밌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의 설정을 또 샬롯 왕비 쪽에서 잘 풀어주기도 했고 그래서 재밌었던 시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4에서 브리저튼 4가 이제 새로 제작이 되는데 그 둘째 이야기가 4로 제작이 됐는데 거기 여주인공이 한국계가 캐스팅됐다고 들었어요. 손숙씨 손숙씨 손녀라고 오, 호주 분이신데 네 그래서 그 이제 아시아계도 이제 또 주인공을 하고 완전 이렇게 주인공이야. 진짜? 비중이 좀 있어요? 왜냐면 그 시즌 4가 브리저튼과의 둘째랑 연애하는 상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중요한 인물이군요. 어떤 시즌이 제일 재미있습니까? 저는 샬럿 왕비가 제일 외전이 제일 재밌어요. 이게 가장 평이 좋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외전은 진짜 한번 볼만해요. 재밌어요. 저는 막 브리저튼 시리즈 되게 자극적인 컨텐츠라고 알고 있어요. 자극적입니다. 그런가요? 자극적인 약간 그런 느낌 있어요. 영국 드라마들이 좀 자극적인 게 있잖아요. 스킨스 알아요? 알죠. 그 막 나체 막 나오고 그냥 마약 엄청 하고 막 그런 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니까 그냥 보는 저도 이제 조금 몇 개 봐서 그런지 그렇구나. 정서가 우리랑 좀 다른 것 같아. 맞아. 그러면서 그냥 보고 봤어요. 봐야 된다면 외전부터 보고 시작할게요. 맞아요. 만약에 콩님이 보신다면 외전부터.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봤어요. 히어로는 아닙니다만을 봤어요.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나 진짜 그 뭐랄까 짤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요? 네, 인스타 같은데. 이것도 좀 종영된 지는 조금 된 드라마인데 그 천우희 배우랑 장규용 배우가 나오고 그 드라마 음악을 정재영 씨가 했어요. 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유튜브에서 유정재영을 봤었는데 그 드라마 음악을 하는데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몇 번 하셨거든요. 정재영 씨가.
근데 그 요정재영에 이 천우희 배우랑 장기용 배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 얘기를 하면서 그 드라마 음악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배우들이 그 장면에 이렇게 음악을 써서 너무 좋았다라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궁금해졌어요. 음악이 어떻길래? 라는 음악을 어떻게 썼길래 하는 궁금증이 들어서 보기 시작했는데 이 드라마 설정은 이제 초능력을 가진 가족이 있어요. 근데 이 초능력을 가진 가족이 현대인의 질병에 걸려서 그 능력이 사라졌어요. 어떤 질병이요? 그냥 뭐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불면증 이런 거. 그러니까는 고두심 배우가 이 가족의 어머니로 나오는데 고두심 배우는 미래를 볼 수 있어요. 근데 꿈을 꿔서 꿈속에서 미래를 볼 수가 있고 장기용 배우는 혹시 근데 불면증이 걸립니까? 네, 불면증에 걸려서 꿈을 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장기용 배우는 행복했던 과거의 순간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돌아갈 수가 있는데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행복했던 순간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과거로 못 돌아가고 그리고 수연 배우님은 이제 날 수가 있는데 비만에 걸려서 날 수가 없어져. 뭔가 딱딱 본인들의 그 능력을 잃게 하는 병에 걸렸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장기용 배우의 딸로 나오는 복이나라는 배우 딸이 있어요? 네, 딸이 있어요. 장기용 배우 결혼을 한 걸로 나오고 아내를 잃고 그 다음에 우울증이었구나. 네, 우울증이 오거든요. 그래서 딸은 이제 사람의 눈을 보면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좀 숨기고 있고 그 가족한테 천우희가 사기꾼이거든요. 결혼 사기를 치려고 이 복시 가문에 복시 가문에 접근을 해요. 왜냐하면 복시 가문이 이제 예전에 그 고두심이 꿈으로 꿔가지고 뭐 주식을 한다든지 해서 돈을 되게 많이 벌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바라는 돈이 많아가지고 복시 가문에 접근을 해서 재산을 노리는 거예요? 네, 결혼해서 재산을 다 빼오려고 노리는 역할로 나오고 되게 신기한 게 장경 배우가 복귀주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귀주? 귀주예요. 근데 과거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행복한 순간으로 돌아가는데 이 능력으로 이 천우희 배우랑 결국 연애를 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현재 있는 귀주는 이 천우희 배우한테 도다혜라는 배우로 나오는데 도다혜한테 사랑하지 않는다고 난 너랑 뭐 결혼할 일이 없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천우희 배우가 그때 내 손 잡아줬잖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현재의 귀주는 기억을 못해요? 기억을 못해. 자기 과거로 돌아간 행동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뭐냐면 미래의 귀주가 현재로 와서 했던 건 거예요. 그래서 아직 자기는 모르는구나. 네. 미래의 자기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풀리는데 이 부분이 조금 흥미로웠어요. 시간선이 좀 꼬여있는. 네, 시간선이 좀 꼬여있고 재밌었고 음악도 사실 다른 드라마 음악에 비해서 뭐 신기했어요. 굉장히 좀 그 정재영 씨가 일반적인 음악을 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좀 피아노나 이런 선율이나 이런 현악기도 쓰이고 하는데 좋았고 이소라 씨가 음악에 참여하셨는데 OST 하셨는데 너무 좋고 근데 사실 이 드라마 조금 지루한 면이 있어요. 되게 흥미로운 설정으로 되게 들리는 설정은 되게 재밌는데 살짝 저는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다가 딴 거 하고 하면서도 이제 계속 보게 하는 힘은 있긴 있어요. 왜냐면 이게 설정이 미래에 있던 애가 일로 와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들도 모르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음 화에서 어떻게 풀릴까가 궁금한 거예요. 떡밥을 던지는구나. 그래서 그걸 계속 보게 되고 또 천우희 배우하고 이제 장기용 배우가 맡은 역할 사이에 아주 과거에 또 어떤 인연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천우희 배우가 고등학교 때 학교에 불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 천우희 배우가 그 창고에 gat혀 있어서 탈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살아나거든요. 근데 그때 천우희 배우를 구해준 사람이 장기용이었던 거예요. 근데 현재의 장기용은 그걸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 또 미래에.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또 먼 미래에 그 장기용이 천우희를 구할 이야기인 거니까는 또 거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게 좀 흥미롭긴 했어요. 저는 막 인스타에서 짤로 좀 봤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천우희 배우가 저한테 막 이랬잖아요. 막 하면서 좀 들이대는. 네. 근데 남자는 진짜 관심이 없어 보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설정을 1절 모르고 있어가지고 천우희가 초능력을 가지고 있나. 그리고 약간 정신병자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남자 계속 아니라고 그러는데 너가 나한테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자기를 안 좋아하는 사람한테 너무 들이대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약간 이런 또라이 초능력자가 천우희인 줄 알았어. 완전 헛다리를 짚고 있었네요. 근데 이게 또 처음에는 그 천우희가 바로 장기용한테 접근한 게 아니라 고두심한테 접근을 해서 고두심이 이제 장기용한테 천우희를 소개하게 하고 어떤 부모가 좀 밀어가지고 머리 좋은데? 연애하게 만드는 느낌인데 이게 조금 억지스럽잖아요. 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겠어 싶은데 나중에는 장기용이 천우희를 되게 사랑하게 되고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 드라마도 메시지는 되게 좋았어요. 고두심이 꿈을 꾸잖아요. 그래서 미래가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나중에 장기용이 너 죽을 거다. 뭐 안 좋은 꿈들을 꾸거든요. 근데 그게 일어나긴 일어날 거지만 그 미래의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선택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거든요. 그냥 그게 나쁜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다음이 또 있을 거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이야기여서 괜찮은데 좀 애매하다. 추천하기.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는 합니까? 네, 해피엔딩으로 사랑하게 된다고 했을게. 이거 드라마도 좀 캐릭터들이 매력적이었어요. 그 수연님이 되게 얄미운 역할을 하시거든요. 신우이 역 같은 역할을 하시는데 그런 걸 되게 잘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되게 막 틱틱거리면서 뭐라고 하면서도 잘 해주는 그런 느낌이라 츤데레예요? 츤데레 같은 느낌으로 연기하는데 재밌고 그리고 사실 이 복시 가문 가족은 가족이라고 했지만 초반에는 되게 가족 같지 않는 느낌으로 보여져요. 서로 잘 모르고 그냥 장기용도 걔 우울증에 빠져있어서 계속 술만 마시고 고두심 엄마가 자기의 꿈만 생각해서 애들을 다 자기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만들려고 하고 그래서 그 수연씨 배역도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는 어떤 원망도 있고 되게 초능력자들인데 그냥 사실 흔한 가정의 모습 같기도 하네요. 네. 사실 초능력이 딱히 막 초능력 같은 느낌은 안 들어요. 이 드라마에서. 근데 이 도다에도 가족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사기꾼 가족인 거예요, 다. 근데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고 도다의 엄마라고 하는 사람은 이 도다의 아버지가 진 빚 때문에 천우희를 이용을 해가지고 연기를 시켜서 이제 그 한몫을 해가는 그런 앵벌이 그런 가족인데 근데 그 가족도 되게 가족처럼 느껴지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족이 이 두 가족이 만나면서 재밌는 시너지가 나긴 해요. 아니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또 지루하다고 하니까 그것도 이상하네요. 한번 봐보시죠. 지루한지.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히어로는 아닙니다만이랑 브리저트는 넷플릭스. 그리고 졸업은 그 티빙에서 봤어요. 네. 초능력 옛날에는 막 과거로 돌아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되게 안 좋았던 일이더라도 굳이 돌아가서 고치고 싶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요? 네. 그냥 가고 싶은데. 아 진짜? 고치고 싶어요? 네, 그냥 다시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아 진짜 나는 그냥 앞으로의 일이나 잘하지 뭐 굳이 과거 이제 고쳐봐야 뭐하나 이런 마음이 좀 있고 그냥 제일 필요한 능력은 텔레포트다. 텔레포트요? 출퇴근 나 피곤할 때 뿅 끝나고 돌아가서 바로 침대에 나 점심도 집에 와서 먹을 수 있고 아 좋다. 집에 와서 좋다. 명절에도 그냥 고향으로 안 막히고 너무 좋을 것 엄마 같아요. 밥 먹고 엄마 내일 봐 하고 서울 오고 진짜 텔레포트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지난번에 예고했던 게임 있지 않습니까? 센트 오브 세나르. 네. 어제
새벽 1시에 엔딩 보고 오늘 들고 왔습니다. 아이고야. 따끈따끈. 좀 너무 바쁘기도 했고 자꾸 다른 거 하느라 이걸 영 손을 못 대서 이번 녹음 때는 이야기 못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금요일 밤쯤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와 너무 재밌어가지고 완전 몰입해서 해서 어젯밤에 엔딩 봤습니다. 그러니까 퍼즐류라 약국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진짜 재밌었어요. 이게 2023년 9월이에요. 출시된 때가 꽤 최신작이죠. 진화나에서 이 게임이 이제 바벨탑 신화 차용했다고 양치님이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제목인 챈트 오브 세나르에서 이 세나르가 바벨탑이 세워진 것으로 알려진 지역의 그리스 발음이라고 합니다. 이 주인공이 탐험하게 되는 그 탑이 총 5층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양치님이 이제 한 층도 못 올라가고 탈락하셨다고 했는데 1층은 거의 튜토리얼이라고 봐야 될 정도로 다른 층에 비해서 되게 쉬운 거더라고요. 1층은 좀 전반적으로 평화롭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렇게 입장을 못하게 하거나 뭐 그런 부분도 있기는 했지만 평화롭지 않아요? 위에는? 일단은 1층이 막 신자, 사제 네. 이런 게 막 등장하고 종교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듯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어딘가로 가는 길을 군인 같은 사람들이 막고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주인공이 결국 새끼를 찾아가지고 2층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2층에 갔더니 약간 나치나 공산주의 국가 있잖아요. 북한, 중국 이런 데를 연상시키는 완전 군사사회더라고요. 엄청 삭막하고요. 네. 되게 위험하고 뭐 그런 곳이에요. 장난치는 소년 이런 거 없나요? 없습니다. 어허. 막 숨어 다녀야 돼서 약간 스텔스 장르처럼 게임을 해야 돼요. 근데 되게 어쨌거나 무서운 곳인데 여기서 그들의 언어를 이제 해석하잖아요. 그러면 불순분자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불순한 자들 이렇게 조합이 되는 건데 그게 보니까 1층에서 사는 그 신자들을 좀 그렇게 부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순한 자들이 있는 반면에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선택받은 자들을 되게 약간 추앙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데 그 선택받은 자들은 악기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2층의 언어를 다 해석을 하고 3층까지 올라가게 되면 3층이 딱 그 음유시인들의 도시예요. 2층에서 전사들이 묘사했던 그 선택받은 자들이 사실은 그런 음유시인 같은 존재들이고 근데 이 음유시인들의 도시는 입구에서부터 표지판이 엄청 크게 딱 써져 있어요. 전사들 출입 금지. 그러니까 3층의 사람들은 2층 사람들을 엄청 싫어하고 2층 사람들은 막 1층 사람들을 싫어하고 그렇죠. 이렇게 뭔가 계급사회 같기도 하고 서로 완전히 단절돼서 되게 미워하는 상태인 것으로 보여요. 이 5개의 층이니만큼 총 5개 언어를 익혀야 되는데 문자 모양만 다른 게 아니고요. 뭐 서로를 지칭하는 단어나 어순도 달라요. 어순도 달라요? 네. 그 우리나라 말과 그 영어가 다른 것처럼 얘네도 뭐 목적어가 맨 앞에 온다거나 어디는 뭐 주어가 먼저 오고 이런 식으로 좀 순서가 조금씩 다르고 또 단수나 복수를 표현하는 방법도 달라요. 예를 들어 1층에서는 우리라는 복수형을 말할 때 나를 2번 써요. 나 하면 이게 복수예요. 신자 하면은 신자들 이렇게 되는 건데 위에 다른 층에 또 가면은 우리 영어에서 그 S 붙이는 것처럼 뭔가 뒤에 복수형이라는 걸 붙여서 복수를 형을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로 다른 언어들을 다 습득하는 그 목적은 결국 번역을 해주는 겁니다. 아, 층 간의 언어를 번역을 하는 건가요? 네. 서로 조금씩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전자장치, 기계장치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는 원래 서로 완전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언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 주인공은 이제 2가지 언어를 다 알게 됐으니까 번역을 해주면서
그제서야 서로 교류가 좀 생기고 뭔가 좀 이해하게 되고 서로 돕게 되고 이게 전체적인 게임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탑의 꼭대기층까지 올라가면 왜 이 탑이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오고요. 주인공 때문에 이제 좀 변화가 생겼잖아요. 서로 대화를 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조금씩 시각적으로 보이는 변화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보는 것도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좀 어렵기는 해요. 처음에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사람들 막 나한테 말하고 그러면 아니 이걸 어떻게 해석하라는 건가? 나는 지금 문자 하나도 해석을 못하겠는데 이걸 내가 해석할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결국에는 중간중간에 사실은 이전에는 이렇게 단절되기 전에는 서로 좀 교류를 했던 것 같은 흔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장이 서로 다른 언어로 같이 써져 있는 경우에 서로 대치해 가면서 이 뜻이 이거니까 여기에서는 이게 이 뜻이겠구나 뭐 그렇게 유추하는 것들도 있고요. 결국에는 다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끝나고 보니까 이게 약간 지금 우리 사회랑 또 다르지 않은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대화 단절? 그것보다는 약간 외지인에 대한 거부감? 난민이나 이런 걸 좀 생각하게 되기도 했고요. 얼마 전에 광복절이었잖아요. 네. 저희는 약간 언어를 잃어버릴 뻔했던 민족이기도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래픽이 되게 좋잖아요. 맞아요. 네. 1층 그래픽 되게 좋았는데 2층은 또 완전히 군사사회였다고 했잖아요. 그럼 색감이 또 다르겠네요.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층마다 색감이나 분위기가 확 바뀌는데 그것도 나름 매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너무 재미있는 게임인데 양치님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왜 때문에? 1층 할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이 정도면은 뭐 그래도 그렇게 빡센 건 아닌 것 같다. 이 정도 길은 찾을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으나 점점 더 길이 너무 복잡해요. 아니 왜 미니맵을 제공하지 않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이동이 일직선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막 사방팔방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번 방문하고 끝이 아니라 막 갔다가 되돌아오고 이걸 엄청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막 퍼즐 풀려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또 뭐 아이템 찾아가지고 돌아오고 해야 되는데 나도 정신 되게 똑띠 차리고 하는데도 저도 좀 헤맸고 그리고 이제 플레이를 하다 보면 그 층의 모든 문자들을 해독을 했는데도 다음 층으로 이제 넘어갈 수 있게 됐는데도 그 층 안에서 안 열리는 문 같은 게 있어요. 결국에는 마지막에 다 돌아와야 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5층을 갔다가 꼭대기 갔다가 다 막 돌아와야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돌아오는 거니까 역순으로 내려오겠죠? 4층이나 3층은 그래도 비교적 최근에 플레이를 했잖아요. 2층, 1층은 되게 오래전에 해가지고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헤매고 좀 힘들었고 특히 지하 수로를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양치님 절대 못해요. 원래 물속에만 들어가도 힘들어하잖아요. 이거는 진짜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픽 자체가 되게 단순한 직선과 면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막 굉장히 다른 풍경이라고 맞아요. 하기 큰 힘들어서 차이도 없어. 다 비슷비슷해 보여가지고 찾기가 힘들고 그리고 좀 표지판 같은 거나 아니면은 캔들과 그레텔처럼 뭐 빵가루라도 좀 뿌려놓을 법한데 그것도 없어가지고 제작진이 길 찾기 자체를 게임적인 요소로 만들었을 것 같기는 해요. 그게 플레이 타임을 늘리는 방법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재미를 느끼기보다는 짜증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이게 확실한 쇼컷을 만들어 주든가 아니면은 난이도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맵을 주는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으면 어떨까. 그 완전히 막 디테일한 맵이라기보다는 이미 탐색한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표시를 해주는 그 조금만 알려주면 안 될까. 그래서 이게 되게 아쉬웠고 그걸 제외하면은 사실은 길을 그래도 좀 잘 찾을 수 있는 분이라면은 전반적으로 너무너무 좋은 게임이에요.
제작사가 프랑스에 있는 런디스크라는 스튜디오인데 지금까지 그 스튜디오 이름으로 낸 게임이 딱 2개예요. 그러니까 엄청 영세한 인디 스튜디오고 그래픽 디자이너랑 PM 딱 2명으로 이루어진 조그만 스튜디오더라고요. 2018년에 베리온이라는 게임을 냈는데 엄청 안 팔렸대요. 근데 얘네가 막 돈을 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어차피 각자 직업이 있고 근데 게임 만들고 싶어서 약간 취미 삼아서 하는 거였던 거예요. 부업으로 그런 게임을 만들었다고요? 근데 첫 번째 게임이 이제 그렇게 만들었고 그건 그래서 엄청 안 팔렸고 근데 별로 그렇게 안 팔리는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대요. 워낙 취미로 하는 거여가지고 그러다가 코로나 때 이 게임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되게 약간 그럴싸하죠. 네. 그래서 이때 이제 데모를 만들어가지고 파리에 있는 배급사에 찾아가서 보여줬는데 그 배급사 임원들이 보니까 괜찮은 거야. 그래서 개발 비용을 되게 많이 지원을 해줘가지고 2명 멤버 중에 1명은 직장 그만두고 여기에 전념했고 다른 1명은 직장 계속 다니면서 했대요. 대단하다. 그래서 아주 지옥 같은 시간을 가졌다고 2번 다시 이렇게 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 새로운 게임 만들기로 결정 나면 그때 직장 그만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잘 되지 않았나요? 챈트 오브 세나?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본 인터뷰가 작년 10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작년 9월에 나왔으니까 불과 한 달 만에 한 인터뷰죠. 그때도 평은 좋았는데 판매량 자체는 그렇게 썩 높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로 계속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게임 개발에 막 그런 이야기를 좀 할 정도였는데 그 이후로 입소문을 계속 탔고 그러니까 막 전화 양치님도 했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쯤은 판매량이 그래도 꽤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스팀 겨울 세일 기간에 보통 그런 글들이 한두 개 올라오거든요. 이번 세일에 뭐 살 거야? 뭐 이렇게 글 올라오는데 누가 되게 강력하게 추천을 해서 그럼 뭐지? 하고 이제 다른 것들은 뭐 어피스탑에게 들어본 것도 있고 안 들어본 것도 있고 한데 챈트 오브 세나는 되게 처음 들어본 건데 좀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 검색해 봤더니 그래픽이 너무 예뻐가지고 맞아, 그리고 맞아. 뭐 언어를 찾는 요소라는 것도 되게 신선하고 그래서 싸게 질렀죠. 그래픽이 진짜 약간 혹하게 되는 맞아. 그래픽이고 딱 설명 들었을 때 언어를 찾는다? 언어를 해석한다? 이거 너무 뭔가 매력적인 맞아요. 컨셉이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아이디어를 얻은 다른 게임이 있더라고요. 그 2019년에 나온 헤븐스 볼트라고 하는 게임인데 네. 이 게임이 고고학자가 고대 문명 조사하면서 고대어를 해석하고 약간 그런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 제작진이 이 게임을 했는데 뭔가 언어를 해석하고 이런 컨셉이 엄청 좋기는 한데 본인들이 할 때 뭔가 재미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잘 만들어 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아이디어를 얻어서 더 좋은 게임을 만든 것 같고 근데 이 헤븐스 볼트라는 게임을 제가 이제 인터뷰 보다 알아가지고 검색을 해봤죠. 근데 스팀에 있는데 한글화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한글 리뷰도 거의 없어요. 한 3개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입소문을 타거나 인기가 있는 게임이라면은 공식 한글화가 안 돼 있어도 자체 한글화 좀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아무도 그런 관심조차 주지 않을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좀 인기 있지 않은 게임인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보니까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되게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헤븐스 볼트를 만든 제작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게임이 다 재밌어 보여. 그래요? 그 중에 또 그 후더닛 장르의 추리물도 있더라고요. 약간 우리 취향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전부 다 한글화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아니, 이런. 너무 안타깝고요. 그래도 세일을 할 때 한 번쯤은 사가지고 좀 해볼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찜하게 해놨어. 그냥 어차피 언어를 맞추는 게임인데 한글화가 안 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중 해석을 해야 돼. 요거 해석하고 영어 한 번 더 해석해야 되고 그 추리 장르도 진짜 번역 조금 삐끗하면 추리 장르는 근데 진짜 한글화 안 돼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그 단서를 찾을 수가 없어.
영어 공부를 해야 합니다. 아니야. 지금 번역 AI가 이렇게 발달돼 있는데 한글 그러니까. 지원 안 해주는 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 그냥 잠깐 돌리기만 하면 되겠구만. 그렇습니다. 제작사에 항의 메일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1층 탐색하면서 서양 애들은 훨씬 쉽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어순 때문에 우리나라 어순보다는 서양 어순에 좀 가까워가지고 서양 애들은 야 좋겠구만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순도 이제 2층 3층에서 바뀐다니까 혹시 우리나라 어순이랑 비슷했던 층도 있습니까? 없어요. 아이 이런 뭐 어순이 그래도 영어권에 가깝긴 한 것 같아요. 본인들이 쓰는 언어를 좀 변형시켰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군요. 그래서 서양권이 좀 쉽기는 할 것 같고 그 서로 번역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단어의 수는 사실 정해져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 둘 다 그 뜻의 단어를 가지고 있어야 번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좀 난이도가 좀 쉬워지는 면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왜 더듬으시죠? 살짝 있기는 있고 조금. 뭔가 기계장치 같은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일 위층에 가면은 상당히 전자기기적으로 고도화된 문명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1층 돌아다니다가 뭐 채팅창이 떠오는 것 같은 그런 그쵸. 컴퓨터 같은 걸 봤어요. 그쵸. 전혀 해석할 수 없었지만.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해석을 번역을 해주면은 그게 이제 두 마을 사이에 영향을 미치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지금 당장은 못하니까 일단 나갔다가 나중에 거기 찾아가야 되는데 길 찾기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저도 약간 지금 내가 뭔가 빠뜨린 것 같은데 싶어가지고 막 되돌아가서 다시 찾아서 겨우 뭐 번역해서 이제 다시 위층 올라오고 막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야 되겠어요. 2회차를 꼭 하고 싶은 욕구를 좀 불러일으키는 게임이에요. 그리고 뭔가 이제 엔딩을 본 것 같거든요. 심지어 디 엔드라고 뜨기까지 했어. 그랬는데 갑자기 게임이 좀 더 이어지더라고요. 근데 주인공이 방문했던 도시들이 완전 텅 비어있고 사람이 아무도 없고 막 구조물도 엄청 이상하게 되어 있고 약간 나쁜 꿈 같은 그런 스테이지를 또 플레이를 한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스테이지가 나오는지는 플레이를 해보십시오. 숨겨진 스토리가 있나요 또? 그 양치님 내가 검색을 좀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손으로 그린 맵이 아니 저는 맵으로 안 된다니까요. 제 위치가 표시가 돼 있어요. 맵이 아니라 내비게이션이 필요해. 내비가 필요해. 내 캐릭터를 이렇게 움직였을 때 그 점이 움직여야 된다고. 어떻게 할 방도가 없네. 그러니까 말이야. 누군가가 이 맵을 뭔가 패치 같은 걸로 만들어주지 않는 이상 안 되겠군요. 모드 적용을 해야 되겠다. 그렇죠. 모드를 만들어라. DLC도 나오면 좋겠어요. 언어만 조금 개발할 수 있다면 그쵸. DLC 충분히 가능한 거여가지고. 근데 바벨탑에 대한 그 이야기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막 디테일하게? 아니요. 그냥 얼개만 신에게 도전하려 했다가 처벌받은 인간의 교만 뭐 이런 거 아닙니까? 탑을 막 높이 쌓아서 신에게 너무 가까워지려고 해서 언어가 갈라지는 벌을 냈다. 정말 그 뭐 구약, 신약 다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쪼잔해. 실제로는 신이 그럴 리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 다 인간이 하는 짓들이잖아. 그렇죠. 근데 그거를 자꾸 신이 그랬다는 식으로 그려놓는 게 너무 한심하다고 할까요? 진짜 그 성서는 문제가 있다. 구약 성서는 문제가 있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그러겠어요. 이번엔 게임을 하나밖에 못했네요. 원체 바쁘셨으니. 예. 이번엔 예고가 없나요? 요새 너무 기타 같은 거 많이 치고 그래가지고 왜 사람의 시간은 한정적인가? 진짜 왜 이렇게 시간이 없죠? 이어지는 69화 4부에서는 양치가 소개하는 드라마 삼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